8가지 성격의 유형이라. 성격은 정신에너지에서 나온다. 플로이트는 정신에너지를 리비도라고 했다. 이 리비도를 중심으로 칼 융이 연구해 놓은 성격 구분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는 리비도를 편의상 정신에너지로 통칭한다. 정신에너지는 감각, 직관, 사고, 감정, 그 4대 기능이 있다. 이를 지각과 평가로 분류한다. 첫째, 지각 범주에서 오감, 시각, 후각, 청각, 미각, 촉각 등 직접 지각을 중시하면 감각형, 직접 자극의 원천이 불명확한 가운데 육감이나 예감 같은 초감각적인 지각을 중시하면 직관형이다. 직관형. 폭군으로 돌변한 동탁이다. 동탁은 변방 장수 시절에 성자처럼 너그러웠으나 헌지를 등에 업고 권력을 쟁취하자 폭군으로 돌변했다. 그의 사위 이유는 내향적이고 예술가적인 기질인 동탁의 성향을 파고들어 동탁을 조정하며 폭군으로 만들었다. 결국 동탁은 권력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여포에게 죽임을 당한다. 큰 공을 세우고도 죽임을 당한 이숙. 이숙은 동탁과 여포에게 결정적인 공을 세우고도 당장 큰 보상을 얻지 못해서 그래서 이제 원한이 생긴 거죠. 동탁토벌전에서 후원의 황제의 소제를 폐위하고 헌제를 옹립한 뒤에 공포정치를 행한 동탁은 지방의 호족들이 동탁을 제거하고자 반동탁 연합군을 결성해서 교전을 벌인 것을 동탁토벌전이라고 일컫는다. 반동탁 연합군의 핵심 인물은 누구인가? 조조. 원래는 동탁수호에 있던 인물로 동탁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으나 동탁을 살해하다가 실패로 돌아가자 산야를 돌면서 동탁 암살단을 모집한다. 원소를 반동탁 연합군의 수정으로 추천한다. 선교는 지방관리 도명을 죽인 중죄인이었지만 원술의 도움으로 또 벼슬을 얻고 그 예하에 있게 되어진다. 이 참 사람이 그 악을 행해도 또 악을 받아들이는 또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기네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악한 자끼리 또 모의를 할 수도 있고, 세상은 여러 가지로 여지 그런 불합리한 상황들이 많다는 거죠. 냉철한 법치주의자 조조는 어떤가? 조조 친화력. 조조의 특유의 친화력 덕분에 동탁의 침소에도 자유롭게 드러날 수 있었지만은 조조의 친화력은 사탕발림 같지 않았고 깊은 숙고에서 나온 듯 일관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조조의 화려한 인맥, 동탁 암살단. 한편 조조는 떠돌이 장사치 황보로 변신해서 주로 야밤을 이용해서 고향으로 피신을 했다. 조조가 환관 출신이기 때문에 또 환관 토벌 상황에서 일단은 도피하고 심리전에서 형제의 서열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원술은 원수에게 지독한 시기심을 품었다. 이는 능력 차이를 부인하려는 일종의 방어 심리였다. 원수 역시 원수를 좋아할 리가 없었고, 이러니까 서로가 쌍방이 남양의 끙이다. 남양의 끙 원술이다. 강동의 호랑이 성견. 이렇게
자신에게 첫 전쟁이었던 그 전쟁의 승리에 욕심이 나서 아우에게 포옹에게 3천 군사를 주며 성균보다 먼저 사수관을 공격하려고 보냈는데, 그런데 밤낮 달려가느라고 사수관 앞에 멈췄을 때는 이미 피로에 지친 패잔병이나 다름이 없었다. 사수관을 지키고 있던 동탁 쪽의 화웅은 파김치가 된 연합군이 다가오자 냉소를 날리며 겨우 500기병만으로 연합군을 마음껏 짓밟았다. 이제 너무 사람이 지치고 피곤하면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3천 군사라도 지쳐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선견이 도착하자마자 마찬가지로 우습게 본 화웅은 가볍게 싸우다가 선견에게 큰 코를 닥쳤다. 이것도 너무 또 얕잡아 보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지. 크게 패배한 화웅은 관리로 도망을 쳤다. 그러니까 어느 장수가 어떻게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용맹했지만 성급했던 또 선견은, 게다가 때에는 2월이었다. 선견 부대에서 매서운 추위,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쓰러지는 병사가 속출했다. 그래서 동탁 측의 화웅에게 전달했고 이수근이를 저루의 기회라면서 계책을 냈다. 오늘 보름달이 뜨는 날입니다. 제가 새길로 내려가서 저그 진영 뒤편을 공격할 테니 장군께서는 정면을 치십시오. 그날 해질 무렵에 화웅은 병사들로부터 배불린 먹은 다음 등문달이 중천이 떠올 때에 살금살금 달려가서 선견 진영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밤중에 기습을 당한 선견 진영은 순식간에 아비의 교환에 빠졌다. 선견조차 근신이 갑옷을 걸쳐 말을 타고 도망쳐야 했다. 선견은 도망 용맹했지만 승리가 너무 급했고 용이 주도하지 못했다. 사람마다의 성격들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유관장의 협공에 밀린 열포, 장간천도, 선견의 성봉 부대가 참패한 이후에 반동탁 연합군 진영에는 침통한 분위기가 흘러들었다. 이 분위기를 바꿔버리고 원술의 쪽에서 화웅과 싸웠지만 둘 다 얼마 견디지 못하고 목이 날아갔다. 점차 상황이 어려지자 원소는 대책을 물었는데 제후에게 침통한 분위기만 흐르는 뒤에 서 있던 관우가 제가 화웅의 목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나섰다. 그 틈에도 관우는 무명인지라 원수는 벌컥 화를 냈다. 겨우 마공수 주제에 활 쏘는 병사 주제에 열고 저들 앞에 감히 호기를 부리다니 건방지구나. 그때 조조가 원수에게 말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처럼 조조와 관우, 탁월한 관우에게 오히려 끌렸는데 관우도 순발력이 뛰어난 조조에게 매력을 느꼈다. 조조와 이렇게 이때 인연으로 훗날 조조와 유비가 싸울 때 관우와 조조 사이에는 엄정한 군법을 뛰어넘는 우정이 흐른다. 화웅은 당연히 관우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관우가 화웅을 제압하고 돌아오자 그제 연합군 진영의 북소리와 함성이 크게 일며 사기가 올랐다. 이 소식을 들은 동탁이 20만 대군을 이끌고 달려왔다. 양 진영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먼저 동탁 쪽에서 여포가 적통화를 타고 등장했다. 연합군 쪽에서 누가 감히 맞설 거라며 수군대는데 한해 태수 왕강의 장수 방열이 선뜻 나섰다. 두 장수의 말이 서로 어울려 서너 번쯤 돌 때 어느덧 여포의 방천 화극의 방열의 목이 날아갔다. 그 기세에 방은 동탁 연합군이 앞서터 도망치는데 그 앞에 장비가 나타나 여포를 막아섰다. 장팔사무와 방천 화극이 불꽃을 튀기며 50합을 붙일 때까지 전세는 여전히 팽팽하더니 어느덧 장비가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관우가 협공으로 여포와 맞섰다. 그래도 여포는 밀리지 않았다.
여포는 최소의 힘으로 최고의 기량을 구사할 줄 알았다. 보다 못한 유비가 쌍구금을 지켜들고 나서서 도읍자 그제야 여포는 여유를 잃고 흔들리다가 결국 성 안으로. 여포가 대단한 장군이었군요. 예. 대단한 누구보다 영명했던 성견의 폐위는 그 후에 낙향에 도착한 성견은 불부터 끈. 자, 이렇게 조조는 달랐다. 원수를 실체를 알았던 조조는 원수를 그래서 청정고골이라 했다. 청정고골이란 무덤 속에 마른 빽딱이란 뜻으로 쉽게 말해서 무능하다는 이야기다. 결국 원수는 유비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 사실 성견은 원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질이 월등했다. 그러나 열등감 때문에 원술 앞에만 서면은 뛰어난 자질을 발휘하지 못하고 알아서 기었다. 열등감은 남보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느낌일 뿐 실체는 없다. 강동의 호랑이라는 성견이었지만 남양의 끙에 불과한 원술감은 얽히면 더욱 무모한 모습을 보였는데 실체 없이 그저 느낌과 불과한 열등감에 힐려서 그랬던 것이다. 성견에게 또 하나 아쉬운 부분은 인적 구성의 획일화였다. 그에게는 4대 천왕이라 불리는 정보, 황계, 조무, 한당 등 4인의 참모가 있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손책처럼 투혼이 지략보다도 더 빛나는 인물들이었다. 손책이 원수의 군량미 차단으로 인해 황후에게 참패당했을 때 조무는 성견의 붉은 두건을 대신 쓰고 죽었으며 황계는 후에 적벽대전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고육지계를 성사시킨다. 이들은 그야말로 삼국시대를 통틀어 최고의 투혼을 발휘한 팀이었다. 삼국시대의 현실 감각이 둔한 원술이었다. 반동탁 연합군의 공격대 선봉장 선견이 동탁청의 습격을 받아서 참패를 당할 위기에서 원술은 성견을 견제하느라고 군량미를 지급하지 않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다. 지금은 의 적은 동탁이라는 현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편인 성견이 커지는 것을 걱정한 것이다. 진짜 적을 보지 못하고 내부의 인재를 공격함으로써 자신도 위험에 빠지는 모양새가 되어버렸다. 열등감과 인적 구성의 획일화로 무너진 성견. 성견은 원술에 대해서 가문 빼고는 뒤질 게 없는 천하 제일의 용정이었는데도 최고 가문이라는 상징 앞에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원수의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 또 선견의 4대 천황이라는 장수들은 개별적으로는 모두 뛰어났지만은 모든 면에서 선견과 한결같은 성향이어서 새로운 해법 모색에는 약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자질들이 다양한 속에서 나오는 그 자질이 되면 전력의 장점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조조는 어떻게 열등감을 벗어났나? 가문에 대한 열등감이라면 사실 성견보다는 조조가 더 심할 수 있었다. 성견은 명문가 자체가 아니었을 뿐이지만 조조는 대놓고 환관 가문의 타락한 혈통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다. 이것이 환관의 자식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다. 조조 어린 시절은 임협방탕 즉 의리 있는 깡패 또는 건달이었다. 조조는 명문가인 원수와도 스스럼없이 잘 놀았는데 사람들이 둘을 대하는 태도는 영 딴판이었다. 어린 조조가 보아도 자신이 원수보다 훨씬 뛰어난데도 사람들은 뼈대 있는 집안이라며 원수만 높이 평가하고 자신은 환관 자식이라며 비웃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조조는
사람을 볼 때 외적 조건보다는 내면을 들여다 보는 눈이 뜨이기 시작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조조를 한층 더 성숙하게 했다. 그렇게 조조는 사냥개와 매를 데리고 들어가서 사냥하는 것을 좋아하는 캐릭터로 성장하게 되어졌다. 자기 자신을 발전시켰다는 거지. 조조가 공부의 필요성을 깨달은 것은 10대 후반이 되어서였다. 권위가 자꾸만 추락하면서 한간 가문의 미래도 어두워지고 오직 실력만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은 조조는 방대한 공부를 시작했다. 유가나 도가 등 어느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그래서 다양한 기계, 서예, 음악 두루 익힌 조조는 그야말로 융합형 학습 자였다. 한나라의 시대정신인 유교를 거부하고 한비자를 삶의 지침으로 서로 삼았다. 손자병법 이런 것을 기존의 가치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면서 조조는 이건 열등감을 오히려 창의력으로 승화시켰다. 흔들리지 않는 조조의 자신감. 성격에는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 무엇을 할지를 결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를 성격 심리학자 레이몬드 카텔은 이렇게 RNF라는 공식으로 설명했다. 반응과 그래서 성격은 상황과 자극 이렇게 함수관계라는 건데요. 트라우마에 짓눌리면 자기 역량의 50%도 발휘하기 힘들다. 트라우마 유발 요인을 마주칠 때마다 과민 반응을 보이고 이는 다시 트라우마의 재경험으로 이어져 회피나 정서적인 마비 증세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러면 결국 과업에서 위험을 안을 수밖에 없다. 당대 최고의 문장가 진림은 원서를 위해서 조조토벌 경문을 작성할 때 그 점을 이용해서 더러운 황간의 자식이라는 문구를 굳이 넣었다. 조를 자극해서 과잉 행동을 유도하려는 계산이었다. 그 문구를 본 조조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조조는 진림의 경문을 보고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만성적인 두통이 사라지면서 좀 더 냉철한 계책을 세울 수 있었다.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비결은 의외로 단순하다.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것에 대한 반응과 재현, 정서적 마비 등은 팩트가 아닌 자신의 정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면 된다. 그런 다음에 첫 번째 과민 반응을 줄여 나가면 다음 단계로 진행되는 것이 줄어들다가 결국 사라진다. 그 정도가 되면 트라우마를 억지로 덮거나 드러내지 않고도 객관적으로 관조할 수 있게 된다. 조조는 자기 삶을 살았다. 열등감이 없다고 마냥 좋은 것만 아니다. 열등감을 극복한다면 열등감 있는 타인을 이해하고 그 아픔에 공감할 수 있으며 남다른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다. 열등함을 극복해낼 만큼 어지간한 어려움에 굴하지 않는 멘탈이 될 수도 있다. 조조와 외부의 부정적이게 흔들리지 않는 성격을 갖게 된 것은 낯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의형 무리들과 어울리면서 호면지기를 기른 덕분이었다. 조조는 그렇게 자기 통제력이 이 외부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다. 누구나 어느 정도는 자기 통제력을 지니고 있다. 이를 강화하면 큰 인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인재를 등용할 때 원소 형제는 배경을 중시한 데 비해서 조조는 당시 기준으로 미천한 신분, 품행에 문제가 있는 자도 등용했고 기생이나 과부를 아내로 맞이하기도 했다. 사고가 아주 율법적이보다는 능력 위주의 어떤 사고가 있나요?
심리전에 흔들림 없던 조조, 내시의 양자였던 조조는 하진보다 성균보다 컴플렉스가 더 심할 수 있는 환경이었지만 심리적으로는 훨씬 더 굳건했다. 조조의 성공은 그 같은 강한 멘탈 덕분이었을 것이다. 조조는 자신의 트라우마를 제거하기 위해 작성된 조조 톱을 경문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모든 분야의 학문을 두루 섭렵하고 기존의 유교 가치를 거부하며 다른 사람과 허물없이 열린 마음으로 교제하고 그랬다는 거죠. 자, 이런 조조의 인물 됨됨을 보면서 여기까지만 정리해 봅시다.